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었어요. 요번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해서 다시 2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연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제는 여러분이 근무 현장에서 또 학업을 하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좀 열심을 내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함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제 내용을 가지고 또 강의를 진행할까 고민돼요. 정상적인 수업 시간이라고 하면 1교시 때는 PPT로 여러분 강의를 하고 두 번째는 주 교재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또 언더라인도 가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 팁도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3교시 때는 또 문제도 풀어보고 그럴 예정이었었는데 좀 차질이 생겼네요. 나름대로 공부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셨으니까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뵙는 것이 또 저에게 또 희망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환경과 조직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과 일반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직 환경에서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 그리고 환경 형태는 주요 이론, 과학적 이론, 관료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그다음에 상황 이론, 자원 종속 이론, 그다음에 생태학 이론, 제도적 이론, 정치 경제 이론, 체계 이론,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으로서 권위주의 전략, 경쟁적 전략, 협동적 전략, 방해 전략, 그다음에 조직 환경의 변화 및 과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그런 내용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프레딕 테일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막스 베버라는 분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의 개념인데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 조직 외부에 위치하면서 조직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개인,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제도 등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조직은 환경 내에서 자신의 영역을 규정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영역을 합의해야 되겠죠. 거기에다 합법성을 부여하는 거죠. 조직에 영향을 주는 제반 환경 요소들이 조직의 존재와 활동 영역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요, 환경으로부터의 대의적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외부 환경의 의도와 변화를 감지하고 그 조직을 활동에 반영하는 거죠. 일반 환경이라는 것은 조직의 거시적 외부 조건을 조직이 속한 일반 사회 정치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경제, 문화, 인구, 기술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업무 환경, 다른 말로 이제 과업 환경이라는데 한 조직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외부 조직이나 집단 등의 외부자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또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내용적으로 가서 일반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복지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사회복지 조직이 변화시키기 어려운 조건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기회, 제약, 선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구사학적 변동이라든지 정치,
법적인 조건, 문화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테크놀로지의 수준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경제적 조건 같은 거는 자원 공급의 절대량과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죠. 결국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조직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깥에서 얘기를 듣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건 엄청난 사태죠. 어떻게 보면 지구의 재앙용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백성들의 어떤 어려운 삶을 해결하려고 일부 그렇지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 지원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4인 가족도 뭐 일정 금액을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다른 부처, 다른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 우리가 오더죠.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 그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재현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경제적인 조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경기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호황이 됐다. 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가 하면 고용률과 실업률도 영향을 미치고요. 국가적인 경제 성장도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인구 사회학적 조건으로 보면 장기적인 서비스의 수요 변동과 예측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소득 계층별 인구 분포 같은 것, 특히 노인 인구와 유년 인구의 비율, 또 어떤 가구 형태에 살고 있는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인구 사회적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조건이라는 것은요, 사회의 가치와 규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기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이렇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문화적인 어떤 물려받은 조건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지역 그러면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면 충청도, 또 수도권이면 수도권, 뭐 이런 식으로 문화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가치와 규범 또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기술에도 이 문화적 여건이 영향을 주게 된다,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든다고 뭐 가족의 가치, 또 빈곤의 사회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죠. 그런가 하면 정치적, 법적인 이제 조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원의 흐름이란 통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철이지만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자금의 흐름, 방향, 통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 이념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했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복지 관련 법령 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개정, 폐지 뭐 다양해보죠. 그리고 정부의 사회복 정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거죠. 기술적 조건이라는 것은요. 사회적 기술이 이제 진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변화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컴퓨터, 인터넷 이런 이제 송수신하는 그런 발달로 인해서 조직 관리 방법이 변화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번 바이러스의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서 집에 근무를 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실제 집에 있는지 없는지 위치 추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동의를 안 받으면 불법이고 동의를 받으면 이분이 지금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기술적 조건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의학에 좀 도움을 받아서 의술이 발달되고 또 약학 분야가 발달되면서 신경 안정적 개발로 인한 탈시설화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복지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받는데 이런 약물의 개발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제 약만 먹으면 복지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 와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업무 환경인데 개별 사회복지 조직이 직접 자원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상호작용하는 관계 집단이나 아니면 조직들의 군에 해당되는 이제 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사회복지 조직과 특정한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과학 환경을 보면 재정 자원의 공급자가 있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정부, 기업체, 개인, 서비스 이용자 부담. 일단 재정이 확보돼야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보조라든지 또 후원금 뭐 등등 자기 부담 등을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면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가족, 의뢰 이제 이렇게 의뢰기관, 정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한다. 그러면 서비스의 수급자, 소비자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와 소비자는 바로 클라이언트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완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또 합법성 권위의 제공자라는데 이건 이제 정부, 국회, 전문가 단체, 운영법인, 클라이언트 공모 단체들 말하고요. 경쟁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비슷한 다른 조직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직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조직 환경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 가운데 주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 조직 속에서 태어났고 조직에서 교육을 받고 생애 태반을 조직 속에서 보내죠. 가정이라는 시스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교육 시스템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시험을 봐서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데 어떻게 했어요? 직장이라는 조직체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많은 그 여가 시간들을 조직 내에서 놀며 기도하며 보내는 거죠. 인간의 대부분은요 조직 속에서 숨을 거둘 것이고 죽어서 매장해야 될 때까지 때가 오면 조직 중에 가장 큰 조직은 국가로부터 매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매장 허가를 받고 매장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의료, 건강보험이라든 각종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이제 사망 진단서를 띌 수가 없으니까 매장 허가가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조직 이론에 대한 평가인데 아직까지 일관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없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개발되고 그 이론이 통용이 되면 서로 경쟁적이고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 이론으로 가볼까요?
19세기 말인데 조직 관리에 관련된 여러 이론을 통합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테일러라는 분인데 산업 조직의 관리에 있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모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산성과 이윤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좁던 규제하고자 했던 서구 산업 국가들의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탄생됐다. 그래서 기업가들의 관리 욕구에 부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업 조직에 속해 있던 고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제 가설을 시작해서 세력의 활용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계적 조직 모델을 좀 설명하고요. 그다음 집단 내 성원 간의 갈등이 부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노동자와 관리는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보상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역시 기계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는 분도 있어요. 노동자의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자와 노동자를 비교를 해보면 관리자는 기획을 하고 관리하고 또 조정을 한 이런 이제 세 가지 업무에 대한 이제 책정을 하고 의사 결정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조직의 목표나 과정 이해가 없는 기계 부품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이 보는 관점이 뭐냐? 게으름, 탐욕적, 조직 번영에 무관심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로부터 관리와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다라는 걸 전제한다는 거죠. 이 과학적 관리론자들의 관심은 정확한 규제하는 방법, 질서, 효율, 정밀성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과학적 관리는 업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산성의 최대화를 위해서 관리자 측과 노동자 측의 합리적 관점에서 협조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공평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 수행은 계량화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 및 동작 연구, 조직 관리 기법이 이제 동원되기도 한다.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관료 이론인데 이건 베버가 주장한 거요. 권한에 따라 조직 형태를 구분하고 합리적 관료제를 주장하는 분이에요. 전통적 권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통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자가 권한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 장로제라든지 가부장제, 봉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써왔잖아요. 합법적인 권한을 보면 규범적 규칙이 합주 체증리 이걸 합리적 관료제라 그래요. 카리스마적 권한이라는 것은 지배자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과 충성. 뭐 예를 들면 신권 정치, 뭐 히틀러 같은 사람, 무솔리니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특징을 볼까요? 권한과 관할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임무 수행의 비개인화. 계층적 구조는요. 관료의 전문화와 전임화가 이루어졌다. 그럼 문서의 원리는 규칙과 절차에 철저한 공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도 이제 관료 조직 속에서 몸담았던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부분이 아직 익숙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순기능은요, 표준화에 의한 구성원들의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규칙과 규정을 통해서 공정성,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기능에서 종신
재집권, 고용이 안정돼 있죠. 수직 구조로 돼 책임 수용이 용이하다. 그럼 이제 역기능은 뭐냐? 이제 목표와 수단이 대치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변화에 대해 저항을 하고, 또 인간성의 상실과 무사안일주의, 지나친 전문화로 인해서 아집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역기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도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 요인에만 집착을 하고 어, 인간적 비공식 요인은 도외시한다는 거죠.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를 간과한다. 그리고 규칙 이행과 통제를 강조해서 자발성, 창의성이 제약을 받는다 하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간관계 이론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관계 이론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조금 더 숨을 쉬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이 내용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의 동영상 강의라면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의로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하고 보건당국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열 체크도 늘 하시고 아주 가벼운 감기라 할지라도 빨리 이제 병원에 가 진료를 받으시고 요새는 무증상 그 감염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의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이제 가는 걸 가급적이면 좀 절제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거리 일정 기간 두고 한 도주간 정도 더 지나봐야지만 이제 좀 잠잠해지면 정부에서 해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배운 것을 많이 이제 배운 지식을 활용하려면 내가 건강해지만 교수님처럼 이제 바깥에 나오셔서 선생님 역할도 하고 또 전문직으로 서서 서비스도 전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